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복지 수혜 기준 지금은 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요 4개로 단순화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복잡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각지대인 경우도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재난지원 관련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 9월에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서 크게 4가지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바우처 사업표, 이렇게 큰 4가지 카테고리로 소득 기준, 복지 수혜 기준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좀 진작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메르스 악몽이 되살아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 코로나 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돌려보면 몇 년 전이죠. 메르스 파동이 있었을 때 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최초 감염 경로 파악이한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환자 등 접촉자가 600명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검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5.18 규명 후에 공소시효 배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남아공식 해법을 거론했습니다. 남아공, 이른바 극심한 차별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죠. 만델라 인종차별 고백하면 사면한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남아공식 해법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 공소시효 문제는 국회의 몫이다. 통합당 위헌 여부 살펴 정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미향 거취 정리 기류다. 그리고 여당은요, 당에서 검토 후 결정이다. 뭔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윤미향 의혹을 논의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소명을 못하면 선택지는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점검한다고 또 소개돼 있습니다. 여당 고민 속으로 빠져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가 맨비앤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5월 20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미향 어쩌나, 여권, 여당 고민 속으로 뭔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찌해야 될까? 아무래도 여론의 동향 의식하고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땅값보다 싼 집값.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요, 건물값과 땅값을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가 하면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집값이 싸더라도. 그런데 가격이 거꾸로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허위 청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어떤 청원,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이런 게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른바 코로나19의 백신, 상당히 뭔가 진척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혼란한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 관련 소식 두 가지가 준비돼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좀 황당한 내용,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서야 좀 해결이 되나 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세금 이미 다 냈는데 감사원 공시가 부실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공개했어요.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다 냈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이요.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 감사를 했는데 산정과정 제도에서 허점이 드러났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등 빼고 계산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거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제대로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같은 땅을 두고 평가 금액은 제각각. 그래서 나중에 이게 향후 어떤 소송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땅값보다 싼 집. 여기서 말한 집은 땅값과 집값을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땅값보다 집값이 싸다는 것. 그런데 22만 원나 있었답니다. 이게 뭐가 꼭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지자체 담당 부서별로 고무줄 산정을 한 탓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가 각각 땅을 담당하기도 하고 집을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각각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가격.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 개별 공시가는 땅값을 말하는 거고요. 개별 주택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합한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됐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5.9%에 해당을 한답니다. 알아보니까요. 부서마다 고저, 도로 전면 등 특성, 같은 땅의 토지 용도 달리 적용했다. 뭔가 기준을 제각각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표본수 적고 검증 과정도 부실하다. 공시비율 폐위 등 점진적 개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렇게 되면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과 실장님, 다소 좀 황당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세금 부과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는 뭐 온 국민의 관심이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얼마 세금을 내야 될지 또 상당히 증세 대리라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에는 뭐 단독주택에서 뭐 5.9%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제대로 된 거냐. 아파트. 상당히 이제 불신이 지금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좀 판단들을 했는데 상당히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뭐 한번 설정해 놓으면 어쨌든 세금 부과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당히 서두른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결과를 보니 지자체와의 서로 어떤 엇갈리는 거, 손발이 안 맞는 부분, 그다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용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용도. 용도에 대한 것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땅값이 그냥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이 관련한 문제에서 한번 그 징후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람과 통보로 제한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냐. 지자체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죠.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이의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근데 그만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감사원 결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로서는 지금 이 문제를 뭐 지자체 이런 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또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어떤 제도적 또 정책적 보완을 해나가야지
세금 부과라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나 국민들의 신뢰를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정책에 대한 불신, 또 더 나아가서는 조세 저항이라는 게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지금 감사원 지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봐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국민들에게 이와 설득을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에 대한 가격입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요. 세금도 매기게 되고요. 복지 관련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요. 지금까지 세금 부과와 복지 정책, 이게 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까 두 번째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발견한 문제점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거죠. 땅값보다 싼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땅값과 집값이 포함된 건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5.9%나 해당된답니다. 자, 변원범 변호사. 네. 이 기준으로 이미 세금이고 뭐고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자, 이거 앞선 기사에는 이거 소송 가능성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소송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 소송의 실익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조세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어쨌든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럼 과연 4,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의 그 세금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정이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존에 냈던 그렇죠. 세금 액수를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언론 기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700만 원 종부세 냈던 사람이 올해 뭐 900만 원 냈다 한 2,300만 원 초과가 됐는데 거기서 공시가를 잘못 계산한 금액 자체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4,500만 원 들여서 50만 원 받기 위해 환급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또 개별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 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많은 게 뭐 5.9%가 된다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런 집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시골이라든가 지방같이 워낙 표본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산정하다 실수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세금이 그야말로 몇천 원, 몇백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미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알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아마 이제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하겠죠. 감사 결과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해라. 사실 감사원에서 좀 더 강하게 세금 환급에 대한 조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의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어떤 뭐 소송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실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차라리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있어서 지금 세금 부과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다시 산정을 해서 일부 세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한 것이 낫고 국세청이 그에 따라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실익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돼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뭐 추가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특성조사, 뭐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 공시가격 산정, 뭐 이런 등등등등 뭔가 정확성을 좀 높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감사에서 지적된 지난해 개별 공시가격의 미흡사항은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는 이 부분입니다.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지원 감독하겠다. 일단 어떤 결정은 아니지만 뭔가 그쪽 방향으로 좀 가겠다. 뭔가 좀 정정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좀 비쳤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주 자세하고 이른바 디테일하게 이런 거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국토부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마치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어떤 개별적으로 다 돌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뭐 개별 개인의 어떤 그 문제 제기보다는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 그 마음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단지별 또는 동네별로 해가지고 집단적인 하나의 어떤 그 대표 변호사 형태로 해서 저는 굉장히 조세 저항적인 형태로 갈 개연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호 고문님.
요번에 이제 이게 이런 그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게 뭐 내부적으로 이게 잘못됐습니다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공익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민단체들의 이런 감시 역할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꼭 내놓으셔야 되고 시민단체의 그런 공익감사 요구 굉장히 좀 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단적으로 문제가 된 게 22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여돼 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제 관련 주제는요. 공인인증서입니다. 그동안 참 지적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바뀌려나 봅니다. 민간인증서 1분이면 발급 그리고 보안도 굿 좋다는 거죠. 속 터지는 공인인증서 외면받을 듯하다. 오늘 전자서명법 국회 통과될 것으로 좀 보이죠?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가 아마 통과되면 그러면 연말부터 뭔가 이런 인증과 관련돼서 이제 공인이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인이라는 거는 공공으로 인정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독과점이란 뜻도 담겨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공인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냥 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경쟁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좀 더 쉽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독점집이 사라져 편리한 민간인증서 쏟아질 듯하다. 기존 공인인증서 그러나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은행들 자체 인증서 도입이고요. 6자리 뭐 숫자 비밀번호로 송금도 오케이. 그러니까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문, 홍채 인식 통한 보안 강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 인증서 개발도 여기저기서 지금 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속 터지는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는 1분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창석 평론가도 공인인증서 많이 쓰시죠? 뭐 금융거래 할 때는요. 네,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1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공인인증서 폐지 전지현 씨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2014년 3월에 나왔던 별에서 온 그대 그런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가 극중에 천송이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그때 입었던 캐릭터를 코트를 이제 중국에서 구매하라고 했었는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 삽니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 걸 인정하고 계좌를 인정하고 은행에 가서 OTP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커머스, K커머스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한 달 만에 바로 의무 사용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할 때는 안 바뀌다가 전지현 씨 코트가 이제 중국에 안 팔리자마자 이것이 바로 한 달 만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거죠. 그 계기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연예인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고 의무 사용이 폐지됐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공약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그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술 업체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흔히 말하는 홍채 인식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스마트폰은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인증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뭐 늦었지만 이제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서 절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안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아니 그동안 참 지적이 많았어요. 문제점 있다고 근데 왜 이제서야 되는 겁니까? 뭐 하여튼 공인 인증서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액티브 X에서만 하니까 소위 말하는 해킹이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지만 이 민간 인증서가 왜 중요해졌냐면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경제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DID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인데 진짜로 오래간만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부분들을 봐서 굉장히 이거 시의성 있게 잘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비대면 하잖아요. 비대면에 사실 근본적인 것은 자기는 온택트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 플랫폼에 항상 자기는 접속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있어야지 비대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본다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대면보다 더 많이 접속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그거를 민간들이 경쟁체제로 간다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장 크게 발전시켜야 될 산업 부분이고요. 그 첫발을 전자소명법에 이제 시작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진짜로 굉장히 지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뭐 뒤안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배웠던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굉장히 넣어줄 수 있고요. 이것이 한 발 더 가면 그다음에는 블록체인 뭐 등등의 진짜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문을 잘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전자서명법이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국회가 사실은 다음 주면은 20대 국회가 이제 저물거든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법을 처리한다는 이거는 좀 우리 국회, 우리 여야 의원들 칭찬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 논란이 그동안 많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또 새롭게 제시된 논란입니다. 마리몬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엽. 그런데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이 6억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대엽은 1억만 공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소녀상 배지 등 제품 판매 수익 기부, 정대엽 공시에선 7년간 5억대가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이게 의혹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장부상의 기재를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연, 정대엽 관련해서 이런 장부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요. 고액 출연자 기재 의무 위반 의혹이다. 이렇게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자금, 안성 쉼터,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앞뒤 안 맞는 해명이 화를 키웠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경매로 산 아파트 현금 출처 오락가락. 윤 2012년 일이라 다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딸 유학자금 출처 해명도 달라졌다. 쉼터 고가 매입, 헐감 매각 의혹인데 의문은 커지고 있다.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조의금 등 개인 계좌로 받아 도마에 올랐고요.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좀 질책을 하는 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들을요. 그런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사. 자,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당 회의에서 내놨다고 하고요. 어제 진영 장관입니다. 진영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위법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어떤 공식 입장을 정리할 듯도 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 제명보다는 직접 의혹 해명이 먼저다. 좀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으로 좀 보이고요.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증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5월 22일까지. 그 위반 사항이 있으면 말소하실 겁니까? 하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소하면은 기부금 이거 전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는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 얘기를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빈칸 채우기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윤미향을 어쩌나. 일방적인 매도다. 지난주에 이런 입장이 좀 강하게 있었죠. 감싸던 여당. 지금은 무엇 확산입니다. 무엇이 확산됐을까요, 지금? 요 내용을 최양호 고문님하고 오창석 평론가가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여길 보면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보수 공세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 다수라고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시민운동가의 삶에 예의를 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어제 소개가 됐고요. 의혹 쏟아진 지난 주말부터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 등 개인 의혹 확인이 먼저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아까도 소개됐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책임 있는 당직자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당에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당선자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그 안성 쉼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낙연 전 총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서 기자들 질문을 그거는 정도로 넘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무엇 확산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창석 평론가,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잘 모르겠고 그냥 현상으로 저는 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감싸던 여당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 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했을 때 친일과 반일 프레임 구도로 자르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방적인 방어는 솔직히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불거졌었죠. 그리고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명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했던 것과 다음에 해명했던 것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2012년에 구매했던 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한 대금으로 치렀다. 그러니까 먼저 산 게 처음이고 팔았던 금액을 나중에 얻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에는 그 연도 얘기는 안 한 거죠. 매각. 네, 그래서 사실은 매각 시기가 아예 맞지 않았었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두 개 정도 터졌으면은 어느 정도 해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끝까지 보고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기사 확인하셨듯이 5가지, 6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변화의 감지가 있었던 것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걸어왔던 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세무나 회계 문제에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정의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할머니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했던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의연에게 후원했었던 모든 국민에게 또 위로하고 사과의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나왔었던 이 마리몬드. 사실 저도 마리몬드라는 업체를 몰랐지만 단순히 그걸 구매하면 할머니를 돕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점퍼라든지 꽤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구매를 했었고 사실은 저 기부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선물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홈페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에는 기부가 됐다라고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기부했다는 업체에서는 이제 기부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데 받은 정의연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 또는 누락되어 있었다. 사실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적혀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방어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 뭐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겠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미 해명 다 했습니다. 소명자로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야박하긴 하지만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따져봐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싸던 여당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뭐 이렇게 이 빈칸을 보신다는 거네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표현을 쓰는데 그거 관련된 만평도 하나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 만평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평이 이게 아주 고민하면서 나오는군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요 윗부분은 이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윤미향 당선인이 뭔가 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밧줄이 내려졌고 여기 민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밑으로 갑니다. 여긴 낮이고 여긴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밧줄에 매달린 건 같은데 밧줄이 나무에 묶여 있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알아서 올라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일까요? 여기 보면 뭐 손절하면서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만평입니다. 상황을 좀 아주 한눈에 딱 들어오게 좀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윤미향 이 캐릭터가 위에 끌고 있는 데는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하지만 밑에서 보면 그냥 갸우뚱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재밌는 대비점이 된 것 같은데요. 뭐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 아닐까요?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 갔지? 멈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위에 그러면 해가 쨍쨍 뜨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확 당겼으면 올라왔어야 되죠. 근데 밤에 이제 초승달에 묶어놓으니까 여전히 혼자 힘으로 지금 계속. 여기 살짝 보시면 모르겠지만요. 여기 밧줄이 여기는 좀 가늘어졌어요 위에보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빈칸 채우기로 돌아가서요.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어저께에 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면 불편한 시선이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질문을 할 때면 징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면요, 아니 양정숙 그 당선인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럴 때 당에서 제명처분을 일주일 만에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유가 당무에 아주 중대한 방해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뭐 굉장히 큰 대의명분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이거는 지금 뭐 회계 문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 프레임과 반일 친일 프레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렇다면은 당이 지금 이것을 빨리 21대 국회 개헌하기 전에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져야 자 그러면 이 21대가 아주 잘 출범을 할 텐데 첫 번째 21대 첫 번째가 그럼 이거 국정조사하자고 다툼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라앉히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게 자, 뭐 이런 뭐 사회적 운동을 해서 자기의 조그만 일탈을 지금 봐준다. 그럼 삼성도 봐줘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자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었죠. 뭐 그다음에 유치원 연합회 같은데 거기 사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봐줘야 되죠. 어린애들 가리키는 그 고귀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뭐 명품 상계에 뭐가 문제냐. 이러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빠른 내에 징계론으로 해서 뭐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 신분의 어떤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지금 조사까지 나오는 뭐 상황. 그래서 이제 불편한 시선을 넘어서 예. 징계론 부분들이 예. 오늘 아침부터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예. 최고위원회에서 예.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한 분은 징계론 이런 분위기를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추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향을 어쩌나 일방적 매도 감싸던 여당 지금 어떤 분위기 확산입니다. 보여주세요. 불편한 시선이군요. 최양호 고문님께서 아마 정답을 이 신문을 아침에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정답을 아시마냥 다른 표현을 썼는데 지금 최양호 고문님 말씀은 불편한 시선 이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쩌나 여기에 불편한 시선이라는 힌트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정관입 시장님. 민주당 입장에 사실 윤미향 당선인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했죠. 이래서 이제는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죠. 신문들이 그래서 그런지 윤미향 당선인 이렇게 표현하지 앞에 당 이름을 잘 안 쓰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중간 상태에서 좀 애매하게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이거는 오롯이 민주당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예. 뭐 당의 기본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견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에 나오는 언론의 보도도 역시 예. 상대 진영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친일이니 반일이니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이제 회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그 처음에 지적됐던 문제를 명쾌하게 납득하게 해명과 설명을 했더라면 그 문제가 확대 재생산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언급하는 게 계속 앞뒤가 지금 다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사회단체 역시 사실은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정의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분명히 있죠.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 아니냐. 그리고 정말 시민사회단체의 각각의 행동과 움직임이 정말 정의롭고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단체 조직을 위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없었느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문제에 대해서 그 거대 여당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자기 지장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 마치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과 어떤 반박 이거는 저는 차원을 좀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역시도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에라도 당에서는 일정 정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제기된 문제만으로 해도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라든가 뭐 일정 기간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이라든가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막연히 계속 수동적인 입장에서 견제했을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당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차제에 좀 시민사회단체의 전반적인 어떤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가 제3의 어떤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시적인 조치라도 좀 먼저 하고 나서 뭔가 이를 좀 진척시켜달라 이런 좀 조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배랑봉 변호사.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거는 오전에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얘기한 듯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다가 또 다시 그게 아니고 뭐 국정조사 추진이다. 다시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튼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당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싸울 줄을 모른다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싸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정호갑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는 진영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절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입니다. 왜 회계처를 그런 식으로 그냥 잘못된 문제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권에서 무리하게 뭐 보수공세의 프레임에다가 정치공세 하려다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윤미향 당선자의 회계 처리 문제는
뭐 청와대, 정부에 나서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한 시민단체 잘못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오히려 여기서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보수 정치 노름하고 있다, 정치 홍사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이 이 문제를 야당에서 제대로 풀려고 한다면 시민단체가 성역화되어 있고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도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대안을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국정조사에서 따져보자 하면은 또 쟤들 정치 홍세하고 있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네라는 말밖에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모른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통합당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 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고 여당에서도 겉봐라 보수 공세 프레임 아니냐라는 말이 또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하고 의원님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압박 수단은 분명히 될 거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소명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뭐 성실하게 뭐 소명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 국정조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안성 쉼터를 팔았잖아요. 산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또 뭐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연계가 되면요. 이거 진짜 일파만파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정조사 지금 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이 날선거 같지만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압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유명 당선자가 낼 거 다 내고 누가 집 샀는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됐는지를 정확히 밝히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기부금이 1년에 6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도 서로 얘기하는 장이 21대 국회에서는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쉼터를 뭐 구매한 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한 구매자라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국회 상황이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창석 평론가. 저 이제 이번 계기로 이제 선의가 모든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흔히 말해서 비영리 단체가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른 시민단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관심을 받고 세밀한 검증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입후보할 때 개인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샀던 아파트 이런 검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런 단체 전체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압박이라든지 논란이 불거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 차원에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회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민단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시민단체가 혹시나 이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전문 영역이 아닌 회계 영역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또 보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좋은 취지가 끝까지 이어지려면은 결국은 좋은 의미로 담긴 이 성금 잘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국가적인 도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서 앞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벌벌 떨고 있는 시민단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의 능력 부족, 뭐 지식 부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갈래의 논란입니다. 그분들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나눔의 집. 여기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머물러 계시잖아요. 나눔의 집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2019년입니다. 후원금 25억. 그런데 할머니에 쓴 건 6,4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통상 이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낸 후원금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참 많이 쓰이겠구나. 할머니들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할머니에 쓴 건 금액이 좀 너무 작잖아요, 지금. 내용 보겠습니다.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의 폭로입니다. 할머니들 치료비도 본인 부담. 나눔의 집 현금 부동산은 130억대. 그럼 그동안의 어떤 후원금, 기부금 이런 게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안 쓰고. 근데 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할머니들 사후 활동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뭐 어떤 운영이나 관련된 이런 치료비 이런 거는 공공에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보충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혹의 시선들이 좀 가고 있어요. 여기 좀 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폭로 내용입니다. 법인은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 원대 부동산과 70억 원대 현금 자산을 마련했다.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이 조계종의 노인 요양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법인 측 설명은 할머니들의 사후 활동을 위해서 적립하는 거다. 그리고 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나와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내부 고발,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보시면 좀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위안부 운동 끌어온 양대 단체. 근데 독자 노선이랍니다. 여기 보면 나눔의 집과 정의연. 혹시 이제 혼동하시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여성단체 그리고 범불교계 등 주체가 갈리고요. 정의연은 1번 사과받기 연대 활동, 나눔의 집은 할머니 돌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주체도 다르고요. 근데 활동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연 사태, 여성단체 지지에도 나눔의 집은 입장 안내, 뭐 갈등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어떤 주체라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정의연,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눔의 집과 관련된 것까지 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하는 동안 정은가 실장님하고 변함범 변호사는 이런 시민단체들 앞으로 이런 거 재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어떤 해법 또는 어떤 제안 이런 걸 좀 의견을 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쓰신 분은 앞에 좀 걸어주시고요.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진국도 기부 스캔들 빈발하고 있답니다. 자선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암 자선단체가 4년 동안 2천억 원 넘게 모금에 사적 유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그리고 영국 단체 옥스팜 IT 지진 때 구호 대가로 성매매 요구 그리고 학대 의혹 이런 것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이들 있었군요. 외국의 경우에도요. 정부기관이 자선단체 감독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가 감시 평가. 국내에도 한국 가이드스타 활동 뭐 이런 비슷한 활동들이 얘기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뭔가 좀 문제는 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정은가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시민사회단체야말로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정말 어떤 성금, 이익을 기금으로다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10원 한 장이라도 좀 정확하게 회계 지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정의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 나눔의 집과는 저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나눔의 집은 일종의 어떤 법인 중심이었다면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뭐 윤미향 그 개인분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 확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점에 대해서 납득할 해명을 못하는 또 시민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 예를 들면 제3의 시민사회단체가 감시감독을 좀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에서의 역할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막연히 그냥 어떤 그 제3의 영역이라고 해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을 하면서 그런 점들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3의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활동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심사받은 예를 들면 정의안 같은 경우에도 뭐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이것을 전 세계에서에 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권 운동을 했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회계 문제라도 여러 좀 문제점에 부착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손상 그리고 국민들이 또 외면하는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좀 발표하고 또 뭐 제3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좀 감시 감독을 하거나 또 그와 덧붙여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테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은봉 변호사는 어떤 대책,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그동안 단체 운동가들의 선량한 의지에 너무 기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도 기업처럼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죠. 우리 상법을 보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되죠. 하지만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의 선한 의지라든가 대의 명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못지않은 그런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겠죠. 규모는 작지만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민단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뭔가 쓰려고 하는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바로 잡을 거는 제대로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모습이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FDA도 말렸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여기는 의약품에 대한 권위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난 클로로퀸 먹는 중이라고 돌연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매일 먹는다고. 근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본인이 먹는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의 건강, 대통령이 복용한 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방 없이 복용된 부작용 우려가 있다. 무모한 행동, 시범을 보인 거다. 이런 비난이 빗발을 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세요.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폭스뉴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허약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복용을 우려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복용을 한다고 그래요. 내용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펠로시, 미국 정치인이죠. 트럼프 심각한 비만 상태, 학계에서 인정하는 약 복용 않기를 고위험군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근데 앞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어떤 약, 물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제한해 거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살균제를 갖고 입에다 뭐 헹군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또 위험하다고 하는 이 약품을 먹고 있다고 또 밝힌 겁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Hydroxychloroquine?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When? Right now, yeah. Yeah, when?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스크 6초 벗은 CNN 기자를 향해 트럼프 부자 딱 걸렸어.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안 쓰고 다닙니다. 그거를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는 한 언론 기자가 잠시 6초 동안 마스크를 이렇게 내렸답니다. 그거를 보고 트럼프 부자가 딱 걸렸다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내용 보면 이래요.
백악관 회견 뒤에 나갈 때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요, 차남. 차남이 요 내용을 본인의 SNS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본인도 올리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평소 트럼프 미착용 비난에 보복하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여기 약간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는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트위터에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또 링크까지 걸어서. 주영하 고문님. 네. 마스크 얘기로 좀 짚어보면 마스크 효과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다른 나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안 쓰면서 단 6초간 내린 걸 갖고 이렇게 문제 삼고 비판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그 심리는 뭡니까? 아니 CNN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마스크 안 쓴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죠. CNN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바로 저렇게 이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약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정무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5월 21일, 22일 내일 모레에서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중국 양회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식을 공식 선언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료제하고 백신이 꼭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인민해방군 지금 1000명 과학자들이 지금 붙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더나라는 데서 백신 이 개발한 것까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 관계된 거를 얘기하는 것은 이 백신과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는 패권 전쟁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려고 미국이 주도권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무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FDA에서 사실 3월 30일 날 클로로킨을 긴급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로로킨은 뭐 아시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제네릭하게 싸요. 한정에 한 2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처음에 트럼프가 빠른 이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선전을 해줬죠. 신의 선물이라고 이러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독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 따라 나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루푸스라는 그 병의 면역력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루푸스는 자기 자가 면역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약 효과들을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거는 언론과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사감이 지금 에스컬레이션 한 부분도 있고 크게는 미중 전쟁 패권 전쟁에서 누가 먼저 백신을 나가느냐. 그러니까 마더나 같은 데도 3월 16일 날부터 임상이 갔고요. 그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서 좋다고 뭐 45명이 좋다고 나왔고 7월 달에면 이게 2차 임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다면 지금 싸움을 전체 트럼프의 어떤 뭐 이상한 말실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백신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둘러싸고 뭔가 국제 정치가 진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석 평론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건강은 극비고요. 대통령이 복용한 약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본인이 먹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 어떤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살균제 인체 주입 저 얘기해서 뉴욕시에서만 40여 명이 인근 마트에서 살균제 마시다가 병원에 실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클로로킨 지금 구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지금 나왔던 FDA에서 했었던 심장 질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분명히 또 이런 환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일단 물론 국제 정치도 관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진짜 처방전을 받고 진짜 먹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안 먹는데 먹고 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방전을 처방전을 공개한 것도 없고 복용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은 부고기사 빼고 다 좋다라는 걸 미국 정치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 백신을 둘러싼 게임 체인저 이거 하나 있고 미국 국내 정치에도 하나 작용이 되는 것이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전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여론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서 본인의 이름을 좀 더 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고 이런 마스크까지도 그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간에 제가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아까 이 정의원의 쉼터 관련해서 이 매입자, 이번에 최근에 그 매각이 됐을 때 그걸 산 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안성쉼터 안성쉼터는요, 이 정의원과 뭐 별다른 관련이 없으신 분이 60대 부부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사는지 모른다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관련이 없으신 부부께서 매입을 했다는 부분 요거는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팩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의문이 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가셔야 돼요. 회계도 정확히 하고. 굉장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 얘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 학원 강사가 퍼뜨린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명이 추가인데 모두 25명. 이 한 명과 관련된 확진자가 25명이나 된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동선에 대해서. 4차 감염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이게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메르스 악몽, 삼성서울병원 5년 만에 또 간호사 4명 확진됐죠? 병원 집단 감염 이런 우려 또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감염되는지 깜깜이라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걱정이 모두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백신이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 얘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드디어 나오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히 보지만 일단 기대를 갖게 합니다. 미국의 모더나, 이 회사 이름입니다. 1차 임상에서 전원 항체 형성, 그러니까 1차 임상 실험에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3차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45명 후보물질 투여, 임상 참가자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고령층 등 600여 명의 곧 2차 임상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백신 개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많은 백신이 1단계에서 좋아 보였지만 좋은 제품으로 나오지 못했다. 참 어려운 거다, 이거. 그러니까 섣불리 아직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정관 수장님. 이제 모더나 관련한 얘기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더나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체 유지 기간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만큼은 그야말로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어떤 국가의 패권 이런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물리적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국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는 백신 나오기는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아주 빨라야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용 투약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떤 정치적 소재로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체는 저는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또 자랑하듯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잘못 또는 확대해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도 혼선을 주는 것이죠. 오늘 곧바로 미국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의견들이 좀 팽배해서 주가가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아침에 마감된 증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제 방역 당국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진하고 또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 좀 대응하는 이것은 끊임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는요, 이게 과연 한 개 국가가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공동 연구와 공동 노력이 필요한 목소리 계속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국가들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어떤 국제 정치적 이익 그리고 뭔가 향후의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전문가들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생이 25개월 딸 성폭행 뭐 이런 내용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53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 거죠. 이런 청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속았답니다. 속았다. 아니었던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 허위, 조작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 부제 보시죠. 엄마, 가해 학생 처벌해달라 호소.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메신저 내용 조작 등 허위로 판명. 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 건 뭐 제한 없이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군요. 사실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 청원 동의인 20만 명은 넘기는 것이 대다수의 전 국민적인 분노, 특히나 성범죄 관련돼서 이 20만 명이 넘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청원의 애초의 취지와 너무나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허위 사실로 했다면 국민적 분노에 대한 감정 소비라든지 또는 청와대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비용도 역시 소모가 됐기 때문에 53만 명은 뭐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분들은 무슨 겁니까? 그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이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던 53만 명 중은 53만 명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청원을 하고도 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허위 사실로 올리는 청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변호사, 이것도 뭔가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형사 입건했던 것처럼 아마 상당한 처벌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119에 허위 신고하거나 경찰에 112에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라든가 공권력이 낭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장난이었기 때문에 훈계하는 선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경찰력이 상당히 낭비됐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뭔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송환 가능성 커지는 손정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여기서 손정우 측이 이중 처벌 안 되게 보증을 요구했다. 범죄 인도 심사 신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손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아동 성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당시에 법이 약해서 2년 정도밖에 처벌이 안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이중 처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정우 씨 물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손정우 씨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 처벌에 반하는 것이 아니야.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하고 미국과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증해달라? 그렇죠.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 좀 더 보면 뭐 검찰 조약상 명백히 보증 불필요하다. 법원 인도 거절 가능성 높지 않다. 내달 16일 추가 신문이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학생들끼리 거리 두기 그리고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 모두 적응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필 올해 고3일 게 뭐냐 운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입시와 취업이란 목표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